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이 하얀 머리에 일견 무뚝뚝해 보이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깊은 밤이면 차 한잔 앞에 두고 뚫어져라 컴퓨터의 불빛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있습니다. 마당 깊은 집에서 불의 제전 그리고 푸른 혼까지 그가 바라보는 시선은 뭔가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흔히 분단 작가라고 불리는 김원일 선생, 김원일 소설가를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깊은 밤에 물리치고 있는 게 깜깜한 어둠만이 아니고 아마도 우리 시대를 그대로 꿰뚫어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커다란 슬픔이 그대로 그려 보여지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가 그리는 슬픔 너머에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분석을 합니다. 작가 김원일의 마음이 어떤 건지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설가 김원일 선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어떤 건지, 그분의 넉넉한 품이 어떤 건지 함께 느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선생님들 이렇게 작품 하시는 분들 앞에 있고 저 거짓말 안 하려고 그러니까요. 진심으로 저기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어떻다고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정말 소설가 같다는 이미지의 전형이신 것 같다고 항상 느낍니다. 예. 요즘은 이제 그동안 쓰신 작품들 전집으로 엮어내고 계신다고요.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나요? 우선 뭐 세 권을 냈습니다. 한 5년 계획으로 한 30권을 이제 마칠 예정인데 이제 두 번째 불의 제전을 요즘 뭐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볼륨이 한 30권 정도 예, 될 예, 예정이요. 예. 소설만. 소설만으로요. 선생님 데뷔하신 게 60년대죠? 66년도에 데뷔했습니다. 66년도. 야, 그로부터 참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예, 그렇죠. 예. 생각하시기에 30권이 되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컴퓨터가 이제 발명돼 가지고 소설가들이 소설 쓰기가 쉬워지고 작품량도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 전 작가들은 보통 한 10권, 15권 정도 썼죠. 예. 근데 요즘은 뭐 저보다 벌써 한 40, 50대 뭐 20권 넘게 쓰는 작가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막 손이 빨리 나갈 수가 예, 있죠,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작품도 길어지고. 예. 원고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적어 나갈 때하고 참 정서적으로 달라진 건데 이미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 어떠세요? 그 원고지에 한자 한자 메꾸어 나갈 때 뭐 파지도 많이 내고 또 틀린 글자를 일일이 꺼가면서 그 쓸 때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 많이 편리한 대신 또 생각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꾹꾹 눌려 쓰면서 생각을 아주 천천히 깊이 있게 했는데 지금은 손으로 글자가 먼저 생각을 앞질러 가니까 조금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예. 않는 점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집중적으로 글 쓰시는 분들이 다 경험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굳은 살 예, 딱딱하게 저도 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시겠죠. 이번 전집 묶어내시면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좀 뭔가 마음에 좀 안 차는 부분이 그렇다면 개작도 하고 또 시대 상황에 맞게 어떤 의미의 변경도 하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 특별히 시대 상황에 변경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첫 순정으로 그 작품을 쓸 때 모습을 변형시켜서 뭐 고치고 싶지는 않고요. 조금 못난 자식을 이건 늙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뭔가 좀 고치고 바로 잡아주고 싶어하는 부모 심정이랄까 그런 마음으로 좀 문장도 다듬고 또 너무 또 늘어진 부분은 좀 압축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 다듬는다 그럴까 그렇지 주제를 뭐 바꾸거나
또 스토리를 또 변경시키거나 이런 작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집이 과연 어떤 형태로 완성될지 참 궁금한 바가 있는데요. 어둠의 축제, 바람과 강, 김신의 사람들, 현재 3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중에서 바람과 강 작품 한 달락 만나보고 얘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자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짐승이 되려고 이러네. 짐승이 돼서 죽으면 저 세상에서도 짐승으로 살게 되는가? 지옥, 악귀, 축생을 사막도락 하던데 정말로 짐승이 돼서 수라상에 살게 되는 게 맞나? 육신이 죽으면 고목등걸같이 썩어져 털과 손톱, 발톱과 살과 뼈, 골수는 흙으로 돌아가고 침과 콧물, 눈물, 똥오줌은 물이 되어 흙 속으로 잦아들고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움직이는 것은 바람으로 돌아간다는데 무신조화로 저 세상에서 다시 영과 몸이 합쳐져 환생을 하는가? 이승의 영이 하늘로 떠나면 죽은 몸에 염라대왕이 새로운 영을 붙여 영매를 시키는 게 참말로 맞나? 죄 많은 놈한테는 축생의 영을, 선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한테는 보살의 영이 붙어 극락왕생의 길이 열리는가? 죄 많은 놈은 정말 짐승으로 다시 환생하는 기가? 아미타불, 아미타불, 임자로소이다. 네, 바람과 강의 한 대목 만나봤습니다. 주인공 이인태가 최지간에게 했다는 그 얘기가 이제 쭉 여기 화면 속에 나왔는데요. 뭐 과거의 삶과 현재 삶의 긴장 관계 이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좀 보태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내용이죠? 예, 뭐 지금이 8월달입니다만 8월달만 되면 우리가 늘 8.15 광복 전후로 해서 그 친일 문제, 일제하를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안 됩니까? 네. 이인태가 사실은 일제하에 청운의 뜻을 품고 만주로 들어가서 약관 20살에 한국 독립군에 가담을 했죠. 해서 네. 청산리 전투도 하고 이렇게 쭉 지내왔는데 일경에 잡혀가지고 본의 아니게 자기가 거쳐온 조선인 말을 다 이제 실토를 하게 되는 거죠. 고문에 못 이겨서. 예. 그래서 그 말들이 전부 다 이제 일경에 의해서 짓밟히고 불에 타고 많은 양민이 학살 당한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 후로 평생에 걸쳐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죄를 누에치면서 반성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예. 역사 앞에 무거운 주제죠. 아주 무겁죠. 역사 앞에 놓인 개인의 실존, 그가 어떤 선택과 어떤 고민과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느냐 이제 하는 건데 지금 예를 드신 그 일제하 상황이라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 작품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는 다 6.25 분단 상황, 이 이념 대립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생님 작품 중에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어둠의 축제, 어둠의 혼 같은 작품들, 푸른 혼이라든지 이 좌익에 의해서 생겨나는 문제들 많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테마를 갖고 작품을 쓰실 때는 작가로서 의당할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보니까 요즘은 남북의 분단 상황에 대한 어떤 아주 열정적인 관심이라든지 그것이 우리가 꼭 반드시 해결해야만 될 눈앞에 우리의 제1차적 과제라든지 이런 관심이 많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죠. 선생님 그 분단이 선생님 문학의 가장 중대한 테마가 된 이유를
이젠 새삼스럽게 설명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전은 자연스러운 거였지만 말이죠. 사실 지금 엄연히 북이 존재하고 남이 존재하고 그 사이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지만은 그것을 현실이 아닌 듯한 네. 그런 착각을 느끼는 젊은 세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체험한 우리 세대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아직 우리는 통일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북에도 우리의 동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를 하고 어떤 방식이든 물론 우리가 선택한 이제 자유경제 체제의 방식이 되겠지만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사실 어떤 한편의 긴장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도 내가 이렇게 정말 따뜻한 쌀밥을 한 그릇 먹을 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지금 젊은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하겠죠. 뭐. 예. 예. 뭐 제가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이 남북 문제 특히 요즘 탈북자들 꼭 2등 국민 취급당하는 이런 분위기 보고 그러다 보면 막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 같은 거 막 괴로움 이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근데 선생님 그 인물을 이제 그려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작가가 인물의 전형을 창조한다 그런 이 존재가 되는데 단세포적인 인물이 하나 없다는 게 선생님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그 단세포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을 영화나 소설에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문학 자체가 늘 내 속에 있는 악을 죽이고 선이 좀 나와서 행동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인도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울컥 어떤 부분에서 화가 치밀고 정이 아닌 불의를 저지르고 싶지만은 내 속에 어떤 선이 그것을 억누르고 그걸 하지 마라 그러고 그것이 바로 사람 사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악과 선의 존재를 같이 그려나가는 것이 뭐 그냥 못도라 그럴까 사람을 보는 뭐 방법이랄까 뭐 그런 셈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철저하게 악하기만 한 인물이 있고 또 오로지 선하게만 있는 인물이 있고 이런 대립 구도가 사실 어떤 쉬운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인간의 그 다면성 네. 한 인간이 동시에 악할 수도 있고 동시에 선할 수도 있는 그걸 입체적으로 그려낸다는 게 참 어렵죠. 문득 그러다 보면 선생님 대보다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갔을 때 떠오르는 그 뭐 도스토옙스키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설가들의 그려진 그들이 그려낸 작품들 보면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사실은 그런 이 독서 학습이 영향을 받은 바가 있겠죠. 그런 영향도 받았고 어릴 때 어떤 전쟁을 겪고 좀 각박한 우리가 60년대 이런 사회를 살아나오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을 접해보면 반드시 저 사람이 악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돌아서 눈물을 흘릴 만큼 선량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삶에서 또 체험을 한 거죠. 피란 열차, 무게차라고 이제 석탄 실어 나가는 뚜껑이 없고 의자도 없는 그런 차를 타고 내려가다가 이제 폭격 맞은 이제 곳이 있으면 기차를 세워놓고 다 수선을 해서 내려가다 보면 그 동안에 이제 뭐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밑에 내렸다. 갑자기 기차가 굴러가면 어린애 같은 건 떨어뜨려 놔버리잖아요. 예. 그럼 그 옆에 앉은 사람이 그 애를 막 놓고 왔다고 막 그럼 울고 이러면 아이고 뭐 우리도 지금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그 애 하나 뭐 걱정하냐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막 처절한 어떤 생존의 문제를 자꾸 그렇게 살아왔죠.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점점 이렇게 이제 오늘날 뭐라 그럴까 더 복잡한 정보통신사회까지 정보통신사회까지 온 거죠. 세계의 문명을 그러니까 네, 박완 그렇죠.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까지 세계 문명을 동시에 경험하셨다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리는 이제 주 테마라 그럴까 그 주제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 그 사이의 갈등 구조 예. 그것을 그리는 거죠. 요즘 뭐 정보산업사회 이런 것은 또 젊은이들 목이니까 젊은 작가들이
그래 나가야 되겠죠. 예. 산업사회기회 갈등 구조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념 문제가 가장 중대한 테마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실제로 뭐 아직도 우리가 뭐 정말 진보다 뭐 보수다, 예. 좌파다, 우파다 이렇게 이념 문제 속에 헤매고 있죠. 어떤 예. 면에서. 이제 그런 것도 아까 말하는 그런 인간의 선악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단세포적으로 좌다 우다 구별해서 문질러지게 서로를 적대시하지 말고 그 속에 융화하는 길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마당 깊은 집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아마 뭐 이 작품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마당 깊은 집을 이루고 있는 소년 길람이 얘기, 바로 자전적인 얘기라고 이렇게 느껴지게끔 구성이 돼 있죠. 이 소설은 상당히 슬프게 전해져 옵니다. 읽는 사람 마음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런데 그 엄혹한 태도를 취하는 그 엄마 그리고 그 서글픈 길람이 이 관계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그려진 것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근데 참 그 엄한 엄마야.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전해받을 수 있습니다만, 선생님 그 엄한 어머니라는 존재, 왜 엄마는 그렇게 엄하고 냉혹해야만 됐을까요? 저희 어머니도 사실 뭐 사대부 집안 출신으로 처음엔 그렇게 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전쟁으로 청상에 남편을 잃고 가진 거 다 없이 내 자식을 먹여 살리고 키워 나가야 되는 입장에 처했을 때 그 한 여자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굶기지 않고 공부시켜서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어 볼까. 이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엄격한 훈육을 통해서 그 자식이 어긋나지 않게끔 키워내야 되는 것이 어머니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전쟁이 나고 난 뒤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좀 말하자면 모질어졌다 그럴까. 예.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마침 장남이기 때문에 예.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념에 좀 미쳤다 그럴까. 그래서 젊을 때부터 가족을 버리고 자기 혼자 이제 뭐라 그럴까. 혁명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좌익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장남은 그 아버지 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먼저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밑뿌리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어머니의 그 뭐 원초적인 욕망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를 매질로서 엄하게 키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예. 어머니가 이제 강해야만 살아남는다. 네, 아마 그렇죠. 이제 이 의지, 이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 맞은편에 이제 아버지가 있는데 김은일 선생도 역시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작품을 하는 그 배경이 된 거군요. 그 사상 문제로 이제 월북을 한다거나 집을 나간다거나 해서 그 소위 아버지의 부재가 그 가족 구성원들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냥 아주 강하고 어두운 그늘을 드리워서 일생 동안 이제 낙인처럼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성장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부재가 어떻게 작용을 했습니까? 근데 사실 뭐 제 경우에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식민지 36년을 겪으면서 또 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끌려가고 또 혹은 또 징용에 끌려가고 또 혹은 그 식민지 치하에서 못 살게 되니까 고향을 떠나게 되고 예.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지들이 많이 떠났죠. 집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해방 공간에 잠시 또 가족이 만났다가 또 전쟁을 만나니까 또 가족이 흩어지는 거죠. 근데 산업화 과정에서 다시 또 아버지가 돈 벌러 또 도시로 나가고 농촌에는 어머니와 자식들만 남아있고, 심지어 우리가 사우디로 뭐 이렇게 아버지가 많이 떠났지 않습니까? 일하러 또 떠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 근대사가 가정에서 있어서 아버지의 부재를 많이 초래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보고 또 예. 전쟁에 나서 많이 또 죽기도 했고, 그래서 예. 과부가 양산이 되고, 사실 어떤 동네에 가본 시골 마을에
전부 다 청산의 과부가 됐잖아요. 전부 다 남편이 군에 나가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은 중에 이제 저 자신도 그랬고, 제 주위에 많은 작가들이 보면 그 편모설화에서 큰 작가들이 참 많아요. 예. 뭐 제 누구라고 덜먹이지 않더라도. 예, 맞습니다. 또 그런 것이 어떤 작가의 길로 나가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김원일 선생님이 잠깐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하셨어요. 일제 때 유맹이라고 그러죠. 유맹. 돈 벌러 이제 간도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 전쟁 때 그냥 낙엽처럼 우수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그 바람에 가족들 다 그냥 남겨지죠. 젊은 엄마들 청산 과부가 돼갖고 애 키워야 되고. 그 이후에도 뭐 끊임없는 지금 얘기하신 그게 우리 근대사 그냥 막 그려지네요. 예. 지금 저 중동 근로자들 얘기하니까 그 시절엔 저도 이제 제법 컸을 때인데 아버지의 부재라는 게 우리 근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테마일 수밖에 없겠군요. 그건 체험적인 사실이네요. 연맹쿠로 돌아다녔는데도 또 다니고 싶네. 어찌 보면 연줄을 끄는 건 상대방의 연줄이 아니라 연줄에 날이 서서 툭 끊길 수 있도록 만든 내 마음이 아닌가 생각하이. 산 너머에 가다가 다시 바람에 실려 저짝으로 가고 또 바람에 후다닥 실려 이짝으로 오고 삶이 그런 것 아닌가 합니다. 그래도 소설 연속에 등장하던 당신의 아내, 어머니의 오열은 마음이 아프죠. 평생 내 없이도 잘도 살더니만 무슨 나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호호. 여자 마음은 언제 봐도 우거진 억새밭 같다. 낫으로 툭툭 쳐대야지 마음이 보이니? 참. 그러게요. 당신의 아내는 원수라는 말을 달고 살더니만 정작 원수가 세상을 떴는데 덩실덩실 춤을 추기는커녕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끈 떨어진 연을 찾아 산을 넘고 또 넘어 아버지를 찾아 헤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설 속에선 당신의 모습이 이렇지요. 1m 77cm의 성큼한 키에 허리와 다리가 늘씬하고 살새까지 어여멀숙해 타지서 온 낯선 낚시꾼들도 아버지를 누구나 농사꾼으로 보지는 않는다. 하관이 발달한 길수만 얼굴에 이마가 넓었고 곱고 긴 콧날이 날카로워 한마디로 선량에 배는 선비의 풍모를 갖췄다 하겠다. 거기다 40을 넘기고부터 앞과 귀엔 머리칼이 새기 시작하더니 쉰이 채 못된 나이에 머리칼이 온통 은발로 변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지. 아무렇게나 뒤로 넘긴 결 좋은 그 긴 머리칼이 바람에 날릴 때나 햇살에 반사될 때는 그 어떤 고상한 멋까지 풍기고 있었다. 평소 말수가 적지만 얘기를 할 때도 목소리가 조용한 중에 은근하였다. 그리고 당신은 나쁜 놈, 이놈의 세상이라는 말을 내뱉으며 떠돌이 병에 다시 빠지고 말죠. 당신이 만든 연들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병을 담은 그릇이라고 보입니다. 난 알고 있지. 내 아들이 가진 나에 대한 애증, 그리고 그 그리움이
나의 아들을 뭔가 이뤄낼 수 있는 먼 길로 떠나게 했음을 말이네. 그래도 곁에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러해야 한다고 세상이 말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내 몫이 그런 걸 어떡하겠나. 수수께끼 같은 아버지라고 소설 속에서 소년이 말하지 않던가. 바람이 내 속에 들이차면 나 또한 길을 나서야 하네. 엄동설한이라 하더라도 내 길을 막지는 못하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한 불구이고 당신 또한 불구이며 아버지 없는 소년 또한 불구가 아닌가 합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남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죠. 떠난 자의 몫이 아니라 남겨진 자의 몫이라는 걸 깨닫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런가 연맹쿠로 돌아다니다가 어디선가 힘이 차면 저기 키 큰 나무에 걸려 자고 싶네. 그러고 보니 내가 오늘 당신하고 말을 너무 많이 했네. 날 탄생시킨 소설가 양반이라 그런가 남 같지가 않네. 글 쓰는 일이 다급하다고 건강 상하면 안 되네. 원래 길을 잘 나서는 사람은 배심이 좋아야 하는데 잘 먹고 잘 움직이고. 알았지? 네. 그런데 어르신, 당신을 한번 불러봐도 되겠습니까? 단 한 번만. 그럴런가? 근데 내 이름을 아는가? 뭘로 부르지? 아무튼 불러보게. 네.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당신을 부를게요. 아버지. 인문학 말을 걸다 아버지와의 가상대화, 연 속의 주인공과의 대화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김원일 선생님, 이것도 뭐 저희가 구성한 거니까 선생님이 직접 그 연의 주인공과 만나신다면 또 다른 마음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 작품 속에 구현된 아버지지만 아버지와의 만남 속에 어떤 감회가 있으신 건가요? 8살 때 아버지와 헤어졌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고 내가 불러본 적이 있었던가 하는 그런 점은 잘 상상이 안 돼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예, 그래서 제 아들이 어릴 때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간. 예. 예, 그래서 그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를 처음은 어머니와 같이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드니까 또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다. 또 자기의 신념대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차원에 들었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네. 아버지라는 존재는 있으나 없으나 내 뒤를 가리거나 서 있는 장성이나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큰 힘으로 그 아버지 힘이 작용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늘 가지죠. 그래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을 볼 때라도 이 사회가 사실 그 아버지 구실을 해줘야 된다. 네. 그 아버지 역할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뭐 성경에도 과부와 어린이들을 돌봐라. 그것이 정말 선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되어 달라는 거죠. 네. 뭐 그냥 한량이어서 가족 안 돌보고 내팽개치고 이랬다면 또 다른 얘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이제 그 시절에 옳다고 믿는 일을 구현하느라고 가족을 내팽개친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김원일 선생님의 부친께서도 이제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 소설 연중. 저 하늘 멀리로 콩알만한 연이 너풀너풀 떨어져 날아가더만 아이들의 함성이 터지고 나는 부끄러움과 분함에 쥐구녕이라도 숨고 싶었어. 나는 자세를 내던지쁘고 가물가물 멀어지는 내 연을 따라 들길로 쫑아가기 시작했지. 내 연이 어디까지 날아가든 꼭 찾아오고 말겠다. 이렇게 앙심을 품고 숨길차게 쫑아갔지로. 겨울바람이 차분 줄도 모르고 들을 질러 마시를 지나 멀리 보이는 산으로 쫑아갈 적에 그 연은 내가 그저까지 올라가 본 적도 없는 큰 산 너머로 사라지고 말았지. 한마장은 좋게 끊겨나간 연줄만 찾아내무 그 연줄을 따라가서 내 연을 찾겠다 하고 생각하고서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간 갔나. 제후 정신을 차리고 산 저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가게는 아주 별세계라. 어둠살이 내리는 속에 마실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꽁꽁한 실개천이 하얗게 내려다보고 작은 맷등도 있고. 나는 그만 딴 세상에 정신이 팔려 연 찾을 생각도 잊어버리째. 마실 밖을 못 나가본 나는 처음으로 세상이란 이렇게 넓구나 하고 탐복했지로. 아버지가 타지서 집으로 돌아와 다른 마실 2바구를 해줄 적엔 그저 그렇구나 했는데 실제 내 눈으로 사방 천지를 보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안 나는 기라. 그래서 인자 내가 연이 돼서 그 딴 시상으로 훨훨 내려갔지. 밤만 되면 무서워서 통시도 못 가는 내가 그때는 왠지 무섬증도 없더라. 지금 소설 연의 한 대목을 만나보셨습니다만 마지막 객사한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가 오해를 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이고 나는 인자 누굴 믿고 위에 살고 하는 얘기요. 작가 전성태 씨가 우리 시대 명문장의 하나라고 이렇게 언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존재라는 게 참 이런 것 같군요. 네, 김원일 선생의 작품 세계가 일생에 걸쳐서 이제 쭉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변모라든지 관심의 이동 같은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서는 비교적 최근, 뭐 시기적으로 최근은 아닙니다만 도요새에 관한 명상 이 작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역시 그 환경이라든지 시대적 과제가 이동하면서 선생님 관점도 좀 이렇게 변하신 게 아닌가, 좀 다른 각도로 이제 넓혀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작품은 우리가 산업사회로 들어서고 난 뒤 한동안까지 이 산업 사회가 빈곤을 퇴치하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빈곤 굶는 시대에서 이제 좀 먹고 살만한 시대로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엄청난 이제 공해를 일으킨다는 것은 사실 군사 정권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일본의 책을 보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제 산업화를 시작했으니까 어느 농촌에 화학 공장이 들어서서 그 농촌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이 오염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화학 공장에서 강을 오염시켰다는 것은 모르고 그 물을 식수로 삶아서 먹은 마을 사람들이 마나마타 병이라는 그런 엄청난 그 공해병에 걸려서 사지가 뒤틀어지고 뇌아가 나오고 백치가 나오고 이제 이것을 유진 스미드라는 미국의 사진 작가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런 공해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몇 년간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그 사진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우연히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난 뒤에 언젠가 우리도 울성과 같은 대단히 공장이 들어서면 그 강이 오염되면 그 강을 식수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을 착안해서 그 소설을 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정말 그 공해나 산업 공해가 크게 문제가 안 될 때라서 독자들이 설마 이렇게 예. 했는데 몇 년 후에 금배 그런 문제가 닥치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공예 방면의 소설 그러면 제 그 소설을 많이 좀 읽고 그러는 모양 같습니다. 예. 언론인들, 작가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핵이 인류를 완전히 지구를 절멸시킬 것 같은 공포 속에 지냈지 않습니까? 그걸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확실히 핵 감축과 더불어 이제 핵무기에 의한 뭐 인류 파멸 뭐 이것은 현재 줄어든 것 같고 지금 우리도 이제 지구온난화 얘기를 요즘은 하고 있는데 그 전에 각종 그 산업 폐기물이 나왔던 그 이따이따이병이라든지 미나마타 현의 문제라든지 아마 선생님 작품 같은 것을 읽고 성장한 사람들이 기업을 한다거나 공장을 경영할 때 반드시 그 문제는 인식이 될 거란 말이죠. 선생님도 마음속에 어떤 시대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문제제기라든가 이것이 명료하게 하나의 이 소명으로 갖고 계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헨리 포터를 비롯해서 소설의 환상, 가공, 뭐 여러 가지 뭐 우주로 왔다 갔다, 예. 뭐 이런 우리 인간이 경험하기 힘든 또 다른 공상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지만은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 이 세상 속에서 소외자라든지 또는 소수자가 당하는 고통이나 비극이나 슬픔에 대해서 늘 환기시켜 주는 것이 작가의 목이다. 그 사람은 19세기 이후에 쭉 전통적으로 가져온 사명이고 지금도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제 시대 풍조가 조금 달라졌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작업을 해오는 작가들이 뭐 별 할 일이 없어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끊임없이 이것도 계속적으로 돼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은 이제 뭐 글을 읽고 쓰는데도 일종의 유행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세상의 주류가 아무리 판타지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선생님은 묵묵하게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길을 갈 것이고 또 그 작품을 읽고 함께 공감하는 독자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큰 포석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래서 아무리 파업을 듣고 열광하는 젊은이가 있더라도 또 브람스나 베토벤을 듣는 또 다른 젊은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다 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반드시 주류, 어느 것은 비주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 시대가 흘러왔던 거에 비하면요. 네. 이제 선생님 앞에서 제가 송구스럽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되는 층에 속하고 보니 분명히 이 시대의 과제라는 게 존재하고 이 큰 역사의 이제 문제는 전혀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너무너무 개입되어 있는 것인데 마치 아무 상관도 없이 여기고 예컨대 투표장 가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저 어떻습니까? 그 좀 나이가 들어서 아예 그 좀 젊은층 못마땅해 하는 그 전형적인 사고인가 보다 해서 좀 기피하시는지요? 아니면 좀 지금 조금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한마디 할 생각을 갖고 계신 건지요? 사실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해오니까 사람 따라갈 수가 없죠. 예. 그 우리가 삐삐를 차고 다니는 시대가 어디 아래 같은데 삐삐가 없어지고 핸드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 젊은 세대에게 우리 세대를 닮아라. 우리는 이렇게 컸다.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 자기는 자기 세대의 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근간에 와서는 좀 방종하고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향락적이고 이제 이런 면은 좀 있지만 그건 또 이 시대가 만들어낸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가 과거 시대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신은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더라도 다시 또 정화시켜서 만들고 다음 세대로 이어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걸고 있다. 이래서 아무리 지금 시대가 절망적이라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과정과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분단의 아픔을 작품으로 형상화해온 우리 시대 작가 김원일 선생과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작품의 어떤 내용을 낭독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여기 항상 코너가 낭독하는 대목인데요. 네. 어떤 부분을 해주실지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낸 오마니 별이라는 중단편 소설집 속에 있는 용초도 동백꽃이라는 작품에서 한 부분을 낭독했었습니다. 네. 첫사랑이란 다들 그렇다고 말한다. 나는 한 차례도 수님에게 수님 씨를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본 적이 없었다. 다른 말로 변방만 맴돌았다. 그렇게 수님과 둘이 동백나무 숲길을 산책하며 떨어진 붉은 꽃잎을 줍거나 동백꽃을 꺾어 그녀의 외투깃에 꽂아줄 때도 가슴만 두근거렸다. 춥지 않느냐며 목도리를 여미어 줄 때나 떨어진 동백꽃이 그녀 머리 위에 앉거나 뺨에 붙을 때 마치 그녀에게 묻은 핏자국을 닦아주듯 살갗 터진 그 뺨을 썰어보았을 뿐이었다. 동백꽃이 피기 시작한 어느 날이었다. 동백꽃이 이렇게 피어나도 꽃가루를 번식시킬 나비며 벌 따위의 곤충은 아직도 땅속에 잠들어 있는 겨울인데 누가 동백꽃 꽃가루를 번식을 돕는지 아느냐고 내가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막과에 다니며 식물학을 얼치기로나마 공부한 나로서는 그 답이 쉬웠다. 북에서는 동백꽃을 보기 힘들 만큼 동박새 또한 보기 힘들지요. 남쪽 해안 지방 특세니까요. 참새보다도 작은 동박새는 동백꽃 꿀을 먹고 살며 동백꽃은 동박새가 옮기다 주는 꽃가루로 번식하는 공생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수님이 동백꽃이라면 내가 동박새일까 하고 되뇌었다. 네, 낭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동백꽃은 아주 눈이 내리는 2월달, 1월 말부터 2월달에 저 남쪽 해안 지방에서 많이 피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나비와 벌이 다 안 놀 때 아닙니까? 그 동박새가 이제 동백꽃의 꽃가루 수분을 해준다. 이제 그것을 견주어서 그 자기 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얘기죠. 예. 소설 쓰는 행위가 작가마다 어쩌면 조금씩 개인에게 의미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김원일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우리 구도의 길을 간다 하는 뭐 과잉된 또 문학적 수사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전형처럼 여겨집니다. 한 시대 그 어떤 무게들, 고뇌들 이런 것들 이렇게 짊어지고 이제 쭉 오랜 세월을 오신 거죠. 저희 후배들 그리고 젊은 또 시청자 독자들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품 쓰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을 읽는다는 게 무엇이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바람의 말씀을 좀 남겨주시죠. 문학을 껴안고 보니까 그 문학 속에 어떤 삶의 길이 보이고 또 내가 살아온 길도 보이고 이것을 써서 나와 다른 사람과 공유했으면 어떨까. 그래서
10대 후반에 천문학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 대여섯 살 때 문단에 나왔는데 그 후로 나는 내가 살아온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계속적으로 이때까지 그냥 꾸준히 글에 담아온 거죠. 저 자신이 젊을 때 출판사에서 조금 일은 했습니다만은 거의 뭐 전업 작가로서 문학에 매진해 왔습니다. 문학에 매진해 오면서 뭐 그런 대로 힘들고 또 한편 또 행복도 느꼈죠. 그것이 뭐 내 길을 내가 잘 걸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예. 예. 결국은 뭐 선생님은 자기 인생을 사신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게 한 시대의 큰 어떤 자취가 된 거죠. 어떤 의미로는 참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 선생님 말씀 중에 자꾸 연세가 나오는 건 연세를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연세 의식하지도 않으실 만큼 그냥 건강하게 앞으로도 한참 더 작품 활동하시는 모습 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